저희 부부는 동갑내기 44, 23년 차 부부입니다. 아이가 네. 흔히들 이야기하는 애국자입니다. 의도치 않았지만 애국자까지 된 저희는 현실 부부입니다. 사이가 엄청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산전수전 다 겪은 친구처럼 지내는 부부입니다. 아이들은 다 고등학생, 대학생이라 저희 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나이라 이제 좀 편해진 상태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생리를 안 해서 조기 폐경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호르몬 변화 때문인지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몸에서 열도 나고 해서 찾은 산부인과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신 4개월입니다. 초음파 모니터에 둥근 그림자 하나. 의사는 아기 심장 소리를 키웠고 나는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임신 4개월이요? 의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기가 매우 건강해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박힌 단어 하나. 정관 수술이었습니다. 넷째를 낳고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며 스스로 비뇨기과에 가서 정관 수술을 했는데 도대체 언제 금술도 좋지 않은 우리가 언제 임신이 됐을까 생각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나는 복도 의자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임신이래. 긴 정적. 그 정적 안에서 내 결혼 23년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상진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식탁 위로 국이 식고 분위기가 쌓였는지 아이들은 눈치만 봤습니다. 정적을 깨고 큰애가 물었습니다. 엄마, 병원 다녀왔어? 응. 그냥 간단한 건강검진 괜찮대. 걱정하지 마. 나는 결국 임신이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임신이라는 단어가 너무 커서 식탁에 올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거실로 나온 상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내 휴대폰 좀 봐도 돼? 봐. 그가 잠깐 멈칫하더니 미안하다고 바보 같은 생각을 잠깐 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물은 차가웠지만 속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지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것 같아서 속이 너무 문드러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긴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비뇨기과로 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정관 수술은 문제 없었는데 정자가 일부 살아있대. 아주 희박하게 가능성이 있대.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심장도 콩콩콩 다시 뛰었습니다. 그는 집에 와서 현관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널 의심했어. 정말 미안해, 여보. 그는 사과했지만
내 안의 얼룩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집 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두려움의 존재였던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관 수술을 하고도 임신이 됐다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확인을 해야지. 나는 확인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친자 확인 검사. 어머님, 의사가 가능하대요. 의사도 사람이지. 내가 떳떳하면 친자 확인쯤이야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날 저녁 가족 카톡방엔 이상한 말들이 돌았습니다. 사돈 쪽 사촌이 의사인데 정관 수술 실패는 거의 없대. 요즘 애들 누구 닮았는지 딱 보면 안다더라. 나는 채팅창을 닫고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창진이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검사 얘기하셨어. 나는 누구보다 너를 잘 알잖아. 근데 이걸 안 하면 우리만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검사를 하자고? 그는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우릴 지키려고. 우리 애들, 이 집.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근데 조건 있어. 결과 나오기 전까진 누구에게도 어떤 말도 못하게 해줘. 그리고 만약 내 새끼인 거 확인되면 너는 이 집에서 나가는 거야. 여보, 그건 아니지. 우릴 위해서 하는 거야, 이 검사. 얼마나 처참한 심정인지, 속이 문드러지는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병원, 법원, 택배로 오가는 종이. 친자 확인 의뢰서에 사인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내 몸에서 뛰는 심장에게 증거를 붙이라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출산 후 바로 하셔도 되고 산전에도 가능은 합니다. 나는 배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출산 후요. 아이부터 살리고 덤으로 사람들의 입을 막죠. 그 사이 소문은 시냇물처럼 동네를 돌았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는지 친하게 지내는 카페 사장 언니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요즘 괜찮아? 언니, 먼저 커피 한 잔만요. 진하게요. 언니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은 원래 소문에 열광하잖아. 나쁜 소식을 더 좋아하고. 너무 신경 쓰지 마. 아이 넷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동생을 가졌어. 아이들은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야 현실로 받아들이는 듯했습니다. 학교에선 둘째의 담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하율이가 수업에 집중을 못해요. 집에 무슨 일 있으신가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울었습니다. 내 눈에서 듬물이 집 안 구석구석을 적셨습니다. 큰애가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하율이랑 잘 이야기해 볼게. 우리가 있잖아. 엄마, 힘내자, 우리 가족.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아이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참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임신 5개월 차. 갑자기 배가 뭉치며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통증은 임신 4번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통증이라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자궁경부 길이가 짧아졌어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셨나요?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아기는 괜찮을까요? 지금은 심장 소리 안정적이에요. 엄마가 버텨주셔야 합니다. 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요. 바로 입원을 권유받아 병실로 옮겼습니다. 그날 밤 상진은 병원 바닥에서 이불을 펴고 자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나는 남편한테 집에 가서 자라고 했습니다. 내 옆은 내가 지켜. 내가 만든 상처, 내가 막을 거야.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도훈이한테 전화하지 마. 그 어떤 말도 하지 마. 찾아오지도 말고. 더 이상 엄마가 도훈이한테 막대하는 거 보고만 있지 않을 거야. 소화기 너머의 침묵. 그리고 한숨이 들렸습니다. 알았다.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전화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입도 조금씩 닫혔습니다. 그러나 의심에 가득 찬 눈은 여전했습니다. 조금 조용해지려던 어느 날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지인이 전화가 왔습니다. 상진이 오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상진이 아기가 자기 아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며 울었다는 말이 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지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차라리 몰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진짜냐고 물었습니다. 도은아, 그게 남자들 술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잖아. 의미 없는 이야기야. 내가 진짜 그렇게 말했어? 상진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나는 눈물이 나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은 따뜻했고 내 속은 얼음 같았습니다. 그날 나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텅 빈 방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21살의 우리. 결혼식장 입구에서 셋째를 안고 찍은 사진, 막내를 안고 찍은 사진. 모두 우리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상진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나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친정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집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냄새가 달랐습니다. 세제 냄새, 김치 냄새, 그리고 뒤집힌 집 냄새. 냉장고 문은 활짝 열려 있고
서랍들은 반쯤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안방 서랍에서는 내 속옷들이 쏟아져 있었고 결혼사진 앨범은 바닥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포갠 채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듯한 얼굴로. 내가 떳떳하면 산전 친자 검사 바로 해. 배에서 양수 조금만 뽑으면 된다더라. 나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산후에 하기로 이미 합의했어요, 어머니. 합의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다. 너 지금 소문이 어떤지 알고는 있냐?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소문은 어머니가 만든 거잖아요. 가족 톡방에서 시작해서 동네로 번지고 이제는 입 조심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딱딱해졌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을 생각하면 당연히 산전 검사를. 우리 집안이요? 제 뱃속엔 우리 아이가 있어요. 말을 내뱉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안방 문턱에 그림자 하나가 걸렸습니다. 창진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금속처럼 차갑게 울렸습니다. 내가 전화로 분명히. 너는 빠져.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남자는 모른다. 여자는 여자끼리 안다. 이 집에 여자의 냄새가 너무 많아. 정리 좀 하려고 들어온 거야. 나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서랍을 뒤진 이유를. 냄새라니. 물증이라니. 이 집의 공기를 뒤집어 내 죄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어머니, 나가주세요. 나는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감히 시어머니한테. 임산부에게 폭언과 생활영역 침해를 하신 겁니다. 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단어는 정확했습니다. 지금 즉시 나가시면 고발은 보류하겠습니다.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날카롭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상진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지금 나가요. 내 마누라 편 드는 거냐? 네. 저는 아내 편이에요. 상진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이 선을 넘으면 저도 더 이상 엄마 아들이 아닙니다. 잠깐의 정적. 시어머니의 얼굴은 굳었다가 부서졌다가 결국 일어났습니다. 그래. 너희들끼리 잘 살아봐라. 문이 닫힐 때 나도 모르게 배 위로 손을 더 꽉 올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옷장 정리를 하다가 바닥에서 작은 녹음기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손바닥보다도 작은 얇은 기계. 빨간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 두고 갔을까요?
상진이 와서 확인했고 녹음 파일은 3개. 첫 파일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 둘째는 서랍을 여닫는 소리. 셋째 파일에는 시어머니의 낮은 속삭임이 들어 있었습니다. 잔전이 더 정확하다니까. 오늘 안으로 결정해야 해. 그 목소리 뒤에 또 다른 목소리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낯설지 않은. 제가 준비해 둘게요. 참모 설득만 해보세요.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 연우. 창진의 옛 연인, 그리고 요즘 메시지에 자주 등장하던 그 이름. 도은아 상진의 얼굴이 회색빛이 되었습니다. 난 몰랐어. 진짜로. 엄마가 연우랑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몰랐다는 게 이제 면죄부는 아니야.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거실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막내가 내 배 위에 볼을 붙이고 속삭였습니다. 동생아, 니네 엄마 원래 무서운 사람 아니야. 그냥 너 지키는 중. 나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지키는 중이라니. 정확했습니다. 아이들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임신 31주. 다시 배가 돌처럼 굳었습니다. 진통일까, 경고일까. 또다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응급실 조명은 늘 나를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의사가 짧게 말했습니다. 자궁 수축. 약물로 잡아볼게요. 스트레스 원인 없애는 게 관건입니다. 그때 복도에서 고성이 들렸습니다. 낯익은 목소리. 시어머니, 그리고 연우. 와 보지도 못하게 해. 우리 며느린데.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면회 불가입니다. 간호사의 목소리. 나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간호사님, 환자 요청입니다. 두 분 모두 출입 금지로 기록해 주세요. 의료법 위반 시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문유리 너머로 연우와 시어머니가 동시에 나를 보았습니다. 연우가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검사만 하면 끝이에요. 나는 고개를 크게, 아주 크게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끝. 검사가 끝이 아니야. 태어난 아이가 시작이야. 그날 밤 상진이 빈 침대에 앉아 말했습니다. 도은아, 나 솔직히 무서워. 내가 한 말들, 내가 안 지킨 것들, 내가 만든 일들이 다 돌아올까 봐. 나는 베개를 고쳐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돌아와야지. 돌아와서 우리를 지나가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라져야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버티지?
버티는 게 아니야. 나는 내 편이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내 편 할래. 임신 34주. 의사는 웃었습니다. 잘 버티셨어요. 아기가 더 단단해졌어요. 퇴원하던 날 병원 현관 앞에서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 도은아. 그 목소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우리 집 살리자고 너를 무너뜨렸다. 나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사과문이 필요해요. 말이 아니라 글. 친정에도 아이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사과. 시어머니는 잠깐 떨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쓸게. 그날 저녁 시어머니의 자필 사과문이 도착했습니다. 6장이었고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의심은 습관이었고 믿음은 훈련이란 걸 며느리에게 배웠다. 나는 프린트를 내 벌 뽑아 파일철에 끼웠습니다. 아이들 것, 내 것, 상진 것, 그리고 나중에 아이에게 줄 것. 예정보다 조금 빠른 진통이 왔습니다. 이번엔 두려움보다 준비가 먼저였습니다. 분만실 문이 닫히기 직전 상진이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는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울음. 세상에서 가장 큰 울음. 작은 몸이 내 품에 들어왔고 나는 처음으로 깊게 잠들었습니다. 아주 짧지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잠. 찬후 2주. 검체를 내가 고른 기관, 내가 보는 앞에서 채취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문직이다. 우리 가족의 문. 우리 아이의 문. 내 몸의 문. 나는 사인했습니다. 아주 또박또박. 결과가 나온 날 우리는 작은 회의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상진, 나, 변호사, 그리고 문 밖 의자에 앉아있는 시어머니. 봉투를 뜯는 손끝에서 종이가 울었습니다. 99.99%.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친자 일치. 시간이 잠깐 멈췄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상진이 울면서 내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틈을 벌리고 들어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고맙다. 그날 밤 아기가 깨어 울었습니다. 젖병을 데우는 동안 상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상담 등록했어. 개인 그리고 부부. 같이 가자. 아이들 방에서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막내가 아기에게 속삭이는 소리. 동생아, 우리 집 문지기는 엄마고 엄마 편은 아빠야. 넌 우리 편이야. 나는 웃었습니다. 밤 공기가 부드러웠고 집 안의 냄새가 다시 익숙했습니다. 세제 냄새, 김치 냄새, 그리고 되찾은 집 냄새.